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예법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강사 오양균입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이제 변리사 강의 또 교재 등을 이제 많이 준비하고 근데 이제 중간에 좀 공백이 좀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다시 복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수업 나가는 DNA 민법 이 객관식 문제집. 이 DNA는 제가 10여 년 전에 변리사 강의를 하면서 변리사 민법의 어떤 특징 또 그 범위를 획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맞게 하기 위해서 DNA 그걸 이 객관식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 객관식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또 수업을 하시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따라오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겁니다. 확인하시게 되는데 일단 교재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때 썼던 여기 그 서브노트 기출 지문, 요것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제가 사법시험 강의를 하면서부터 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했던 사항이에요. 아마 그 가치를 아실 겁니다. 기본 강의 때는 워낙 기본에 할 게 많아가지고 이 가치를 못 느끼는데 객관식을 하시면서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걸, 그래서 이건 근 2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이 교재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변리사 강의를 특별히 대비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한 12년 전부터 별도로 준비를 한 겁니다. 요건. 그리고 이 법전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법전은 시험장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최종 정리할 때부터 늘 최종 정리까지도 이 법전을 갖고 다니시라 이렇게. 그리고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오늘부터 객관식 여기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찾아본 조항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를 하세요. 연필로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가장 많이 체크된 걸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떠오르면은 그만큼 많이 떠오르면 돼. 그리고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올해도 2024년 변리사 기출문제를 이제 해설 강의를 올렸는데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공부된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맞추는데 조항을 틀리는 거예요. 법 조문. 그래서 이 법전은 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여기서 다 시험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 강의 계획표 받으셨나요? 네, 강의 계획표. 그다음에 하나 여행 계약이 올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료는 지금 객관식 문제집 DNA, 그다음에 DNA 기출 지문 및 서브노트, 그다음에 민법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거기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중급 강의, 기본 강의가 아닙니다. 중급 강의 겸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 들어가는 오늘 파트가 채권법의 거의 3분의 1이라 생각하시면 돼. 특정물 채권, 종류물 채권, 특정물 채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수업한 걸 반 이상을 이해한다 하면 공부를 잘하신 거예요. 반 이상을 이해한다. 근데 객관식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풀면 해설을 보면은 기본 강의를 든 사람은 풀려요. 그런데 이게 민법 전반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제위원은 뭐를 내는지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라든가 객관식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는 이제 여행 계약이 이번에 공인노무사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까지 2015년부터 해서 10년 가까이 여행 계약이 우리 민법에 편입이 됐었는데, 삽입이 됐었는데 이제까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산업인력공단. 그래서 한번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제 여행 계약이 나와서 이 변리사 시험에서도 한번 제가 요거 이제 우리가 교재 나오고 나가지고 공인노무사 시험이 7월인가 뭐 이때 봤기 때문에 5월인가요? 지금 2차가 7월인가. 그래서 최근에 공인노무사 시험이 변리사 시험이 한참 지나고 나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걸 급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객관식 문제집에 먼저 그 머리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말. 머리말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건 뭐 그 우리 교재 특징 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게 뭐 자화자찬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랬어요. 교재 출간의 목표는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사람이면 기존의 객관식 문제집과는 달리 한 번만의 정독으로 민법이 정리되는,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 한 번만의 정독으로 민법이 정립이 된, 그러니까 정립이 된다는 말은 뭐 옆에 나와 있는 뭐 어떤 그 부차적인 문제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뼈대, 가장 뼈대기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그걸 보시면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 구성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을 오늘부터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그 우측에 파트 1이 객관식 지문 구성의 DNA는 20여 년간 별리사 기출, 별사 기출 문제는 20여 년 뭐 전후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산업인력공단에 들어오기 전에 특허청에서 출제를 했어요.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통합해서 하게 되는데 특허청에서 이제 했고, 감정평가서는 뭐 국토 계획 뭐 이런 그런 어떤 주무부서에서 각 주무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변리사 20여 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사법시험, 법무사, 법원 행시, 변호사.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 로스쿨의 교수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가요. 또 법대 교수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시험도 좀 선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지문 모음 그리고 또 판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같이 정리했어요. 파트 1에. 그다음에 파트 2에 기출 실전 연습, 그래서 변리사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한번 이제 점검을 뭐 해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쭉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거기에 지금 그 뒤에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이제 뒤에 한번 차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먼저 그 2페이지에 법원과 뭐 신의성 실원칙, 그래서 맨 앞에 그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어드바이스가 나와 있는데 민법 제1장 통칙으로서 법원과 자 객관식 문제집 2페이지에 있어요. 민법 제1장 이게 이제 어드바이스예요. 그 단원에 20여 년간 변리사 문제에 어떻게 출제됐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1장 통칙으로서 법원과 신의 측은 민법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파트로 20여 년간 13회 출제되어 있습니다. 13회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법원은 최근 관습법과 조례의 새로운 판례가 거듭되고 있어 유의하여야 하며 신의 측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파쇄 원칙, 특히 사정 변경 원칙의 계약 해제 해지를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키포인트는 계약 해지예요. 키포인트는 계약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그냥 연필로 살짝 체크하시고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는 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거기 법원에 보면 이제 객관식 지문 구성의 DNA 이래서 제가 DNA 민법으로 구성한 이유를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문제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 변형 그랬는데 감정평가, 왜냐면은 이 법원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리사 문제가 근 22년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가 간섭. 그래서 2009년 감정평가사 문제에서 그래도 좀 법원에 관해서 1조 법원의 의미에 관해서 교과서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제가 선별을 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변형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변리사가 별로 이렇게 지문에는 있지만 속해 있지만 모범적인 케이스로 소개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3페이지에 이제 그 법원과 관련된 실전 기출 연습이라서 이제 변리사 기출 문제 또 뭐 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5페이지에 신의성실 원칙에 그 객관식 지문 구성의 DNA가 나와 있죠. 이제 대체적으로 전부 다 변리사 변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리사 몇 년도 변리사 하면 그 지문을 그대로 순서대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1, 2, 3, 4, 5 지문을. 변형이라는 말은 교과서 순서로 배열을 한다든지 이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문이 5개 이상 될 수가 있어요. 7개, 8개까지. 그래서 변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해서 1, 2, 3, 4, 5 이렇게 쭉 나왔죠. 5. 그리고
그 6페이지에 보면 문제 3번에 2024년 변리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저기 2010년 변리사 변형 그랬죠. 이것은 1, 2, 3, 4, 5까지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6번에 그 상계할 목적으로 해서 지문이 더 하나 들어갔죠. 5개 지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변형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변리사 위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DNA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6번의 지문에 보면은 뒤에 거기 세 번째 2008년 변리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6번 지문이 2010년에도 나왔고 2008년에도 또 나왔기 때문에 하나 지문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그걸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버리면 우리 교재가 2000페이지가 넘게 돼요. 이 교재 양이 글씨체도 작지만 한 1200페이지 변리사 문제를 압축해서 DNA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해설을 달고 실전 문제는 그러니까 그 실전 문제는 이제 그대로 출제를 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기출 실전 연습 그래서 2016 변리사 기출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변리사 위주 문제로 하고 부족한 거 제가 이제 한번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 교재는 변리사의 20여 년 뭐 그 문제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부족한 걸 보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변리사 그래서 DNA를 다뤘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그 최근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변리사 10년 기출 문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기본 강의 수업을 하고 문제집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논점 위주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10년치 변리사 기출 문제 수업을 하면서 놀랬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태아의 권리 능력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민법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변리사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능력의 제한 능력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자도가 제한 능력자로 바뀌면서 제한 능력, 성년 후견 제도가 새로 들어갔죠. 종래 무능력자 제도가 성년 후견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입법이 된 걸 소기를 하기 위해서 태아의 권리 능력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죠?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 우리 교재 그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은 12페이지에 객관식 지문 구성의 DNA가 하단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문제 1의 1번 태아가 나옵니다. 언제 나왔어요? 2011년 변리사 문제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2012년 변리사 또 지문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지금 성년 후견 제도가 2015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태아의 권리 능력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민법 교수들 치고 태아의 권리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없어요. 태아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성년 후견 제도가 새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내느라고 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문에 이래 보면은 계속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태아에. 그 다음에 그 13페이지의 문제 2번에도 보면 중간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내놓고 변리사 변형 이래가지고 1번, 2번 태아가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DNA 객관식 지문 구성의 DNA도 전부 다 변리사 위주로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 객관식 ABC 지문 ABC 이론이라고 있어요. ABC 이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는 변리사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이제 나와서 그걸 못 느끼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객관식 ABC가 친구다. 그런데 고향 친구다. ABC가 있다. 얘네들은 사이가 친하다. 그러면 1번 지문 AB는 친구다. 또 2번 지문 A씨는 친구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B씨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판례 원문이라고 하고 판례 요지를 제대로 배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같은 대학에 또 다녔다. 아주 독특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체 원문이라고 해봐요. 자, 첫째, 고향 친구다. A, B, C가. 그 다음에 친하다. 그 다음에 대학 동기다. 이렇게 알으면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알면. 근데 이걸 하지 않고 A, B는 친구다. 이게 이제 출제 지문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B, C는 친하다. 이걸 알면 이건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제 저 사람 수업은 뭐 사법시험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어렵게 아니면 뭐 케이스 위주로 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간혹 들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판례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서브노트를 하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재가 한 뭐 보통 6, 700페이지 아니면 뭐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기존의 기출 지문 위주로 교재들이 구성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못 푸는 거예요. 80점을 못 넘겨야 되는데 90점을 넘겨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죠. 지문도 길어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채권법 총칙부터 이제 수업 나갈 때 요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 ABC 객관식 이론, 객관식 스타일 이러면 이걸 연구해 두시면 돼.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요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본 강의 때 요렇게 알아둬야 이게 풀린다. 이건 몇 가지로 파생이 됩니다. 그죠? 몇 가지로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원문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그 태아의 권리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권리자의 추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무효 파트에 제가 이제 민총만 일단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16페이지. 116페이지를 보시면 그 8번에 중간에 8번 지문이 있죠.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 무효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자 무권리자에 대해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한 이득에 반할 청구했다. 최신 판례도 나와 있어요. 또 최신 판례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낼 때 이것도 또 낼 수 있죠. 자, 요 내용이 변리사 기출문제 10년 안에 10년 동안 나올 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지문이. 이 중요한 지문이. 이건 입법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판례인데 이게 10년 동안 변리사 기출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121페이지 한번 보세요. 121페이지에 보면 7번 지문의 5번에 보면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7번에 5번 지문이 처분권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 우리 민법에 없어요. 일부 취소 같은 것도 없듯이.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24페이지 한번 보세요. 124페이지 11번에 보면 니은이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심지어. 자,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시험 2020년도 니은에 보면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에 보면 18번에 니은이 있는데 또 변호사 시험에 니은에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변리사 시험에만 10년 동안 없어요. 변리사 시험에만.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할 파트다. 모든 시험에.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입법에도 반영이 돼요. 물론 판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하고 이제 그래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올 거야라는 걸 이제 객관식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고 어떤 게 계속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객관식 지문을 하면서 또 여기 객관식 그 지문 구성의 DNA하고 문제를 풀면 저절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달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월, 화, 수요일 날은 또 쉬고 정리를 하시라고 한번. 그 다음에 목, 금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달 반 동안 죽어라 민법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일단 수업했던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수업했던 걸 이해를 하면서 다른 안 풀었던 문제도 풀면 금상첨화야.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욕심을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서브노트에서 강조한 거,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 그러면 뭐 어떤 포인트를 둘 거예요. 모든 잡다한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중급의 어떤 수준이 이 정도는 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 문제입니다. 특별법 문제인데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소유자 및 그 명시탁과 관련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데 그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 실명법.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요것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전세 사기라든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뼈대는 아셔야 돼. 근데 워낙 판례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변리사는 잘 그 기본적인 건 나오는데 그 판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루는 그런 판례 같이 깊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셔야 돼. 중요한 건. 그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뭐 거의 뭐 지금 나오질 않았는데 그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뼈대가 같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좀 커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정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든가 이렇게 법정갱신제도 뭐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런 갱신과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 변리사 민법 시험 공부에 변리사 민법도 어려운데 그럼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주위에서 물어봐요. 상가가 어떻고 뭐 주택이 어떻고 뭐 임대차. 이론하고 실무는 달라. 그렇지는 않아요. 뼈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뼈대는. 그다음에 이제 그 집합건물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그래. 그런 경우는 그 판례 같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변리사 문제.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뺐다. 또 기본만 해놨다. 근데 문제는 간혹 다른 걸 소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 변호사 문제라든지 공인중개사 문제라든지 중요한 것은 제가 넣어놨어요.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해놨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 여행계약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있었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가 있죠. 강의 계획서는 채권법부터 시작해서 9회 또 민법 총칙 5회 물권법 6회 이러는데 오늘 하는 채권법 총칙 요 파트가 정말 제일 어렵고 중요하고 난해하다. 채권법은 마치 여러분들 공식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틀이에요. 채권법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채권부터 일단 들어가는데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 강의 계획서 있고 그다음에 여행 계약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서브노트 자 교재를 바꿔서 서브노트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브노트 이제 273페이지를 보시면 273페이지에 거기 그 여행 계약이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여행 계약의 특징 이래가지고 제가 이 여행 계약이 처음에 그 입법이 될 때 이게 이제 그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여행 계약을 자꾸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시험에든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올해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노무사 시험에.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그 서브노트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충 자료예요. 여행계약. 자 1번에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뭐 이거 자세히 뭐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겠지만 자 서브노트 2번 지문을 보면 밑줄 쳐놨죠. 여행계약은 여행 개시 전에 계약 해제 자유가 있다. 그죠? 해제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해놨죠. 서브노트에 해제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없다 틀리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면 여행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지체 없이 여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106조 사실인 관습 또 1조의 관습법과 구별해요. 대표 판례입니다. 그게 입법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사적 자체가 가능한 민법에서 원칙이 약정일 우선시 해주고 약정이 없으면 뭐에 따라요? 사실인 관습에 따라요.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후불 원칙의 민법은 후불 우리가 일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행대금 지급 시기에 관해 약정이 없는 여행자는 다른 관습이 있더라도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그랬는데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고 그게 없을 때 지체 없이 이 말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건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게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그 273페이지 서브노트에 보면 4번에 있어요. 대금 지급 시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즉 따라서 여행자는 약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 시기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질문에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도급계약 다음으로 여행계약을 넣어놨어요. 왜 도급계약 다음으로 여행계약을 넣어놨을까요? 예? 도급과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매매 다음에 왜 놓지 않고 도급 다음에 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급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자 보수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자가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들일 때 하자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 시정 요구권도 마찬가지로 도급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3번에 여행의 하자에 대한 시정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여행자는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서브노트의 5번 지문에 보면은 기억이 있어요.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없다. 자, 그러면 그것도 틀리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여행계약의 중도에 해지된 경우 여행자는 실행된 여행으로 얻은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서브노트의 나번 지문에 보면 담보 책임으로서의 계약 해지권 그래놓고 기억에 자, 네 번째 줄으시게 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해놓고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도급에서 원래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668조에 도급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완성된 건물은 도급에서 완성된 건물은. 그런데 우리 판례는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어떤 사정으로 그 건물을 완성을 못하고 중도에 그걸 해지라고 그러는데 해지가 됐을 때 도급인한테 돌아가서 이익이 될 때는 건물 기성고 비율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요게 그 내용이에요. 하자 시정 요거 관련돼서 또 그래서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성고에 따라서 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여행을 누린 만큼 이익을 얻은 만큼 줘라 이 말이에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거죠. 그죠? 기성고 비율.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네 번째는 맞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행계약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효력은 없다. 여행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담보 책임. 그랬는데, 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은 567조에서 다른 유상계약에 써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급에는 또다시 담보 책임에 관해서 또 두고 있어요.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이 매매와 달리 또 다시 매매 특칙으로 두고 있구나. 근데 담보 책임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죠? 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일정한 조항에 대해서 652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행계약은 새로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소비자 단체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적 입법이 가미된 거예요. 현대적 입법의 특징은 채권법의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화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5번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담보 책임. 자, 서브노트 273페이지에 제일 밑에 6번 편면적 강행 규정 이랬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 자, 274페이지에 보면 여행 개시 전에 계약 해제권, 부득이한 경우 계약 해제권,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으로부터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해서 강행 규정화하고 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행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제가 뭐 이 문제를 받고 나서 이 교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이제 해드렸냐면, 물론 우리 교재 이제 이게 우리 교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서브노트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진도를 이제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오늘 할 내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채권법 총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디 이제 여행계약 도급 다음으로 갖다 넣어놓으면 돼요. 이거 아니면 서브노트에다 같이 넣어놔도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그 강의 계획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강의 계획에 강의 특징이랬어요. 강의 계획서 한번 보시면 거듭 그 중간에 강조해냈죠. DNA 민법 객관식 교재는 고득점 최적의 민법 문제집이면 정리서다. 진짜 거듭 제가 이걸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다.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 교재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장점 이런 것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최신 판례 그 사이에 나오는 판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 판례 정리하죠,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어차피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판례는 거의 최신 판례도 95%가 똑같아요. 95%가. 자, 거기에 강의 특징에 채권법, 민법, 총책, 물권법 순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 보시던 교재로 진도에 따라 예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보시던 교재 있으면 그냥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돼요. 또 그게 시간이 안 되면 여기서 수업했던 거라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수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 수업이 아닌 대부분이 이제 제 수업을 지금 들을 경향이 없었겠죠. 그래서 갖고 계신 교재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 수업을 20회 동안 또 뭐 그런 교재를 없으면 또 지금 이걸 교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갑니다. 이제 서브노트 이제 먼저 그 176페이지부터 이제 나가요. 자, 이 서브노트는 이게 가령 이제 시험을 이만큼 이렇게 출제에 나오는 거라고 여기를 해봐요. 이렇게. 자, 이만큼이 이제 출제 범위예요. 출제 범위. 그럼 이제 이런 경우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약간 한계를 느낀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 여기가 100점이라고 할 때 100점, 여기가 0점이에요. 서브노트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식 지문, 여기도 보면 객관식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가. 그것도 이제 필요한 것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수업을 할 때는 문제가 이제 안 풀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서브노트, 자, 176페이지에 이제 채권법 들어가는데, 요 가장 엑기스적인, 그러면 우리 객관식 문제집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정도는 객관식 문제집은. 근데 서브노트는 요거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다 정리를 해놓고 판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해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나중에 지나면 그 그림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지문이 있어요. 지문을 이해하면 돼요. 지문을. 자, 그러면 176페이지에 채권법의 의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채권 관계하면 우리가 매매, 임대차 이런 채권 관계, 채권 강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채권 관계, 권리 의무. 그런데 채권 총칙은 채권과 채무만 따로 보는 거예요. 채권과 채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래서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자, 그런데 자, 그걸 이제 늘 염두에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 의무가 나옵니다. 보호 의무는 이제 올해 뭐 별사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보호 의무는 채무자 의무 중에 급부 의무, 부수 의무, 보호 의무가 있어요. 급부 의무, 부수 의무는 급부 의무, 부수 의무 위반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데 논란이 없어요. 근데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랬는데 숙박계약 사건 이후에 보호 의무를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 의무는 통설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자, 보호 의무. 그러면 보호 의무를 채무자 의무로, 채권 관계 채무자 의무로 보게 되면 뭘로? 불법행위로 묻지 않고 채무불이행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구별하는 건 채권법의 가장 기본이죠, 그죠?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네?
입증에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시효 기간, 이행 보조자. 이행 보조자 391조는 뭐가 없어요? 면책 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756조 사용자 책임은 중간 책임으로 있어서 면책 사유가 있어요. 면책 사유가 있어요. 자, 면책 사유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391조 면책 사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되면은 공부가 되시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중요한 나올 만한 것은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보이무 논란, 자, 긍정해요. 위반 시 채무불이행, 부정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A에 채무자의 보유물을 인정하면 계약 위반 시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B에 근로계약의 사용자의 보유물을 인정할 실익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 고용,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불법행위 묻는 것보다 유리하잖아요. 시효기간도 길고. 그래서 고용관계에서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변리사 기출문제를 보면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근로관계와 관련 없는 기숙사에서 퇴근을 하고 기숙사에서 그 피용자끼리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봤어요. 그렇게 채무이행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C 밑에 과실책임 이렇게 나와 있죠. 390조, 790조 차이점. 그 다음에 거기 승차 계약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손님이 나와 있고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손님이 목뼈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 경합이기 때문에 309조 채무불이행으로 물을 수도 있고 709조로 물을 수도 있다. 709조로 물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뭐걸로 물을 때 유리해요? 청구권 경합인데 뭘로 물을 때 유리해요? 채무불이행으로 물을 때 유리하죠. 채무불이행으로 물을 때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뭐 2차까지 경험이 있어서 민소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소속물 이론이 우리 판례가 굉장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1차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공부가 그때 이렇게 그 조항 위주로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래 보면은 숙박 사건이 밑에 나와요. 자, 이건 일시적 임대차 계약 숙박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관 2층에서 실화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투숙을 했다가 원래는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부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손님이 투숙을 하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손님이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손님이 원래는 청구권 경합이기 때문에 750조, 390조가 가능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750조로 묻게 되면은 실화책임법이 적용이 돼서 실화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아니면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안 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 구제에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안 되니까 판례가 어떤 걸로 받아들여졌느냐면 손님을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보호의무를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판례가. 그전에는 보호의무에 대해서 판례가 잘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이게 이제 불완전 이행과도 관련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판례가 이제 보호의무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숙박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보호의무의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관의 숙박 사건 하면 보호의무 관련되구나, 불완전 이행과 관련되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민법에 200개 케이스가 있는데, 중요한 200개 케이스를 알면 저 출제자와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은 제가 아까 이런 했잖아요. 이 설문을 이렇게 읽고 지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면서 문제의 답을 고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90점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은 설문을 보면 뭐를 물을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게 출제자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200개 사례를 알아야 돼. 이렇게 숙박 사건이면 숙박 사건, 뭐 화성 토지 사건이면 화성 토지 사건, 뭐 채소밭 사건, 철조망 사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어떤 설명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그런 사건들을 200개를 아시면, 200개를 좀 뼈대를 잡아놓으면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민법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한다. 우리 민법 시행하고 나서 60년 이후에 지금 옛날 농업 시대 때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민법이 그 급하게 일본 민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쓰다가 1960년에 시행을 했는데 1960년에 시행을 했는데 50년도에 전쟁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난 가서도 민법을 막 만들고 할 일을 하다가 급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짜집기식으로 갔는데 지금 2023년도에 모든 시험이 어려웠었죠. 이건 23년도에 1999년, 2009년, 2023년 세 번에 걸쳐서 민법 개정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2023년에도 민법을 개정하려고. 근데 그 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야 대립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여기 하면서 이건 민법 개정과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는 중요하다.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들이 로스쿨이나 법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1999년 그다음에 2009년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조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그 자료를 수집해서 지도교수들한테 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정교수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숙박 사건은 지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보호 의무를 인정을 했다. 그래서 A에 보면 통상 임대차가 아닌 일시적 임대차 숙박 사건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수익할 의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에 의한 안전 배려,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임대차는 이런 의무를 인정하는데 일반 임대차는 인정해야 안 해요? 일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일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숙박 사건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숙박 사건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좌측에 이렇게 이제 지문이 정리가 돼 있죠. 지문이. 그러면 여기 좌측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는 것은 기출 지문이나 출제 예상이 되는 지문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 자, 그러면 뭐 거기 보면 뭐 2번에 환자가 병원 올해 그 별사 문제에서도 나왔잖아요. 환자 뭐 변호사 시험. 환자가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병원은 무슨 의무? 그 도난을 방지해 줄 뭐 시정 장치라든가 이런 거 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일반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가 상대방 당사자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일반적 계약에서는 가령 뭐 상대방을 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서로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 의무가 나오면 그럴 때마다 특별하게 여기는 인정하고 여기는 부정하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카지노 계약에서는 어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변호사 시험 카지노에서는 그 카지노 업자가 정선 그 카지노 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그 고객의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77페이지의 문제 1번에 계약상 법률 관계에서는 일방 당사가 상대방 당사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또 카지노 사업자 나왔고. 그런데 3번 병원 인정하고 환자 공중척계 일시적 임대차 인정을 하죠. 기획 여행자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나올 때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78페이지 채권의 목적이 나와요.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기본 강의를 할 때 이 파트를 이제 특정물 채권 이 파트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래요. 아예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민법을 고득점이 가능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다. 이게 물권법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파트는 그냥 많이 보면 돼요. 여러분들 머리 좋기 때문에 보면 그냥 저절로 들어와요. 근데 이건 그 파트가 아니에요. 채권법은 어떻게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여러 가지 중도금이라든지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유권자가 됐다, 저당권자가 됐다 그러면 물권법에 딱 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물권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채권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물 채권이 나오는데 거기에 채권의 목적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자, 특정물 채권 1, 특정물 채권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파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르면 오늘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 파트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고득점의
이것도 80점 이상, 뭐 90점까지도. 왜냐하면 웬만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좀 더 좀 이렇게 좀 깊게 한다. 뭐 이거보다 아무튼 뼈대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거. 그러면 특정물 채권자 쉽게 갑이 을한테 그 개를 팔았어. 이게 특정물 채권이죠. 갑이 그 개를 팔았다. 300만 원에 팔았다. 자, 그러면 첫째 선관 의무 374조 이랬어요. 자, 이제 법전을 피세요. 374조와 462조를 체크하세요. 자, 연필로 살짝 체크하세요. 예, 그리고 몇 번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예. 자, 그러면 특정물 채권, 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 의무 그랬어요. 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374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권의 내용일 때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자기 물건에 대해서 주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없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물건에 주의 의무가 없는데 자기가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팔면 언제까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하기까지 이랬어요. 그럼 변제기까지일까요? 자, 462조 한번 보세요. 자기 물건인데도 462조에 보면 462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462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이랬는데 거기 이행기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실제 이행 시 이렇게 수정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수정해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행 시 이렇게. 이행 시. 자, 법전 옆에다 이제 두시고 이제 서브노트 할 때는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을 법전을 보고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체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브노트에 와서 자, 특정물 채권에 자, 1번 첫째 선관 의무 인도하기까지 선관 의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예요? 그 물건이니까. 매도인이죠. 그죠? 매도인. 채무자가 선관 의무를 다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아니, 걔를 매수인이 받았는데 걔가 생각같이 그전에 걔가 쫑긋 그 귀가 서 있었는데 이번에 받았더니 귀가 쭉 늘어져 있어요? 아니, 왜 걔가 이래요? 상태가? 이럴 때 채무자가 선관 의무를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관 의무를. 자, 그런데 계약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계약 체결과 변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제 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려왔더니 그 같은 내용이에요. 특정물의 현상 인도 462조. 아하, 변제 시까지 선관 의무를 부담하거나 중간에 314조 이래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변제기 때 우리 민법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수정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채권법을 못 풀어요.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은 자기가 나중에 확실하니까 검증이 돼요. 그러면 답 고르기가 쉬워요. 근데 이걸 어설피 알면 다른 거하고 헷갈려 가지고 이제 채권법을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요. 자, 그러면 특정물의 현상 인도에서 자, 계약 체결, 자, 변제기, 변제 시까지예요. 이행기 현상대로 그게 314조 변제 시구나. 그런데 수정 가감이 됩니다. 자, 392조가 나와 있어요. 392조 보세요. 392조를 봤더니 아하, 이행지체 중에 손해배상 이렇게 나왔어요. 392조에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실이 없는 경우. 자, 선관의무라는 건 선관의무는 뭐예요? 경과실시에도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선관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관의무라는 건 경과실시에도 책임을 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경과실시에도 책임을 지고 무과실인 경우는 책임을 안 지죠. 자, 경과실도 추상적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 경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경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 자, 그러면 거기 392조에 보면 채무자는 자기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주체증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관련될 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계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 이행기 때 내가 그 집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임차인이 사는 바람에 임차인이 버티는 바람에 이행을 못 했어요. 이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행지체가 빠졌죠. 그러면 내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집이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행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집은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행지체 중에 무과실 책임을 지다가 그거에 대해서 집이 떠내려가면 그걸 입증을 해가지고 그 불능, 집 멸실, 집값에 대한 건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후단의 내용이에요. 그건 아주 특이한 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전단이에요. 392조. 무슨 책임을 진다? 이행지체 이외에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행지체 중에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 그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변제기 때. 그리고 이제 또 수정이 됐다고 그러죠. 401조가 나오죠. 항상 401조가 나오면 538조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401조 옆에다가 538조를 늘 적어 놓으세요. 401조에.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면 401조는 뭐냐? 이번에는 이제 채권자 지체예요. 자, 이행지체 반대편에 채권자 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잘못한 것이고 채권자 지체는 이 채무자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채권자가 지체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험이 부담이 채권자한테 전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401조부터 40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자,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다가 경과실시에 책임을 지다가 채무자가 이행을 했는데 채권자 지체에 빠졌어요. 이제 채무자는 책임이 경감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 시에만 책임을 져요.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것도 유명한 그 법대 교수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안이에요. 어느 그 뭐 포천 막걸리를 팔았다, 서울 막걸리를 팔았다, 대학교 동아리에 막걸리를 가령 이제 동아리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축제 때. 자, 그러면 막걸리를 싣고 트럭에다 싣고 동아리에 갔어요. 대학 동아리에 갔는데 자, 그러면 채무자가 이행을 했죠. 근데 동아리에서 갑자기 그 축제가 연기되는 바람에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연락도 안 해주고. 그러면 뭐에 빠졌어요? 채권자 지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막걸리를 제공을 했던 사람이 자, 동아리까지 갔어요. 자, 지참 채무 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막걸리를 파는 거니까 종류 채무예요. 그죠? 이행 제공을 했습니다. 딩동. 그러면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행 제공이 되면서 특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거 좀 그냥 뭐 다 몰라도 일단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딩동 일하고 나서부터는 채권 지체에 빠지면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시에만 책임지고 경과실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채권 지체에 빠지고 이제 동아리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막걸리를 가지고 공장으로 갔어요. 되돌려 가다가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쌍방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 트럭 1톤 트럭이 막걸리 실는 트럭이 충돌이 돼서 막걸리가 전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행 의무를 모른다.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행 의무를 면하면서 대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538조예요. 자, 그러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시에만 책임을 져요. 그러면 어떤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책임을 지냐? 그러면 동아리에 갔는데 동아리에 가가지고 딩동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막걸리 판다고 나를 놀리는 거야? 근데 막걸리 거기서 파손했다. 그건 책임을 지죠. 누가?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시에 책임을 지는데 538조를 보면 538조에 채권자 기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근데 538조는 늘 537조를 전제하고 있어요. 채무자 우연부담죄.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그러면 538조에 1항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의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의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한테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채권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 그건 이제 실전 문제를 하면서 이제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러면 다시 서브노트에 와서 특정물의 현상인도 자, 계약 체결하고 보고한 의무를 다 했어요. 선관 의무를 다 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변제시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92조와 401조가 아닌 374조 변제시까지 이행기 현상대로, 즉 변제시까지 374조가 유지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동시행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동시행. 그런데 대부분이 다 동시행이 많아요.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 변제기 때 이행을 하려고 했더니 불강력적인 경우에 그때는 선관 의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선관 의무가. 아,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하는데 변제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동시행과 불강력적인 경우나, 자, A의 지문에 보면 특정물의 인도 채무자의 선관 의무는 인도 없이 이행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실제 인도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이행 지태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선관 의무 위반이 있어야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행 지체 이후에는 어때요? 책임이 가중되죠. 어떻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요거 지문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지문을 좀 일부러 이게 전원합의체라 좀 전체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네? 그 지문 B. 그 다음에 좌측의 1. 요것은 변호사 시험 문제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자, 특정물 채권 2. 자, 선관 의무 채무자가 입증한다고 그랬어요. 자, 현상인도 462조.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467조를 봐야 됩니다. 467조. 그러면 467조 한번 보세요. 변제 장소가 나옵니다. 467조에.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조문 보는 거 살짝 체크를 해두세요. 살짝 체크를 했어요. 뭐 연필이라도 뭐 체크했어요. 채무의 성질 당사자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을 때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그 개를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할 때 매도인이 수원에서 살고 있고 매수인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는 어디에서 인도하죠? 수원에서 하라고 되어 있죠. 수원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수원에서 하라. 그 다음에 407조 2항.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 이랬어요. 이외에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라.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막걸리 같이 종류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동아리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활은 민법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뭐 독일법, 프랑스법, 뭐 일본법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한 건데, 민법이라는 것은 불란서 혁명 이후에 근대 이후에, 그러면 1789년이니까 18세기니까 21세기 쯤이잖아요. 그러면 300년, 우리가 근대 국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지참채무. 지참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참해서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종류채권은 이제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특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거기 467조 자 2항에 그게 이제 채권자의 주소 이랬어요. 그러면 375조 2항 한번 보세요. 375조. 아까 이제 우리가 314조를 봤어요. 특정물. 그 다음에 375조 종류채권이 나와 있는데 1항은 뭐 중등 품질이라고 있고 2항에 보면 자, 현관배 체크하세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거기 현관배 체크하세요. 이행에 필요한 행위 완료. 여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할 때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건 언제겠어요? 지금 봤잖아요. 407조 2항에 채권자 주소지에 가야 되잖아요. 딩동 이렇게 생각해요. 딩동, 동아리에 딩동, 이게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이 되는 거예요. 딩동 이렇게.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딩동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별사 문제들이 그것도 수로로 풀려요. 자, 그리고 이제 467조 나오면 또 다시 이제 그 같이 조문이 자 그렇게 하고 467조에 다시 와서 467조에 거기다 586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467조가 나오면 586조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왜? 문제를 같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조문 순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출제율이 조문 순서로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586조. 그러면 자, 그 개, 특정물, 막걸리, 자, 종류물, 이랬어. 자, 이건 딩동, 자, 이건 수원에서 팔았다고 그랬고, 이건 딩동 동아리, 이랬어. 이게 변제 장소였어요. 그죠? 근데 586조를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586조에 대금 지급 장소 그랬어요.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인도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도 장소. 자, 그 개를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개를 300만 원 팔았어요. 그 개를. 그러면 목적물의 인도 장소, 그러면 돈은 여기서 지급하겠죠. 수원에서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막걸리는 딩동 하면서 여기서 돈을 여기서 그러면 동아리에서 이렇게 돈을 받겠죠. 그죠? 딩동 이렇게.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데 그 개를 수원에서 원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개를 특약에 의해서 서울서 이행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디서 돈을 줘야 돼요? 서울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586조와 467조를 같이 적어놔야 돼요. 같이. 그 문제 풀면서 다시 적용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179페이지 서브노트에서 3번 인도장소 A. 갑은 을의 집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일주일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했다. 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집에서 갑에게 인도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건 민총에서 나오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요건의 당사자 내용 의사표시, 그 다음에 효력요건. 당사자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일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불능은 원적 불능, 후발적 불능. 요걸 분리론이라고 그래요. 요 분리론. 원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있는, 채무 불이한 기책사유 있는 위헌부다. 여기에서 2024년 변리사 문제는 4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예? 그래, 올해 문제, 변리사 문제는 쉽게 냈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성의하게 냈어요. 막 이렇게 중복되게 내고. 이 분리론에서 4개를 냈다니까요. 뭐 민총 뭐 이렇게 관련돼서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성립요건, 효력요건은 페이지 33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불능에는 페이지 36 이렇게. 이건 서브노트에 있는 거예요. 이건 민총에서도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3과 36 한번 보세요. 자, 의사표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의사, 표시행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밑에 4번에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건 민총에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죠? 민총에서 다루는 건데 이제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내용, 목적, 매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효력요건 이렇게 쭉 거기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참조하시고 자, 이제 그 다시 와서 그다음에 이제 36페이지. 원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랬어요. 원적 전부 불능, 무효, 단 535조 계약 철성의 과실책임. 원적 일부 불능, 137조 전부 무효 원칙. 매매는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 이거 뭐 민총에 많이 수없이 나오죠, 이게. 예? 후발적 불능,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있는 거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위헌부다. 자, 537조. 제가 민법 총칙을 하면서 여러분 요걸 지금 하세요. 제가 민총을 할 때도 요걸 하세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위헌부담과 여기 채무자 위헌부담 537조, 538조 이때도 설명을 합니다. 왜? 채권에 또 가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강조만 일단 할게요. 지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원시적이에요. 이게 후발적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 무효예요. 그 집을 팔았는데 이미 팔기 전에 그 집이 멸실을 했어요. 불이 났다. 뭐 그런 문제 많잖아요. 단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는 매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선의무과실인 상대방한테 실내익배상을 한다. 이행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익. 요거 무효예요. 무효. 근데 실내익배상입니다. 실내익. 그 다음에 원시적, 자, 여기 원시적 전부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부불능. 일부가 불능했어요. 574조가 적절한 예예요.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나중에 봤더니 뭐 계약 체결할 때. 자, 한번 574조 한번 볼까요? 체크하세요. 514조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그죠?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그 현관펜 체크하세요. 현관펜 이미 멸실, 이게 원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할 때 준용한다. 그죠? 이미. 그 다음에 본 김에 535조 한번 보세요. 아, 574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을 말하는구나. 535조 계약 성립 파트에 나오는데 목적에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535조 1항 목적에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 적어놓으세요. 원시적 전부 불능. 원시적 전부 불능 말 의미는 아시죠? 원시적 전부 불능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판례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게 실내익 배상입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목적의 불능 거기다 원시적 전부 불능 적어놨죠? 아, 무효이고 무슨 배상? 실내익 배상이구나.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인데 137조의 특칙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팔았다든가 하는 것도 주관적 불능도 여기에 들어가고 574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자 원래 자 여기는 담보 책임이구나 이렇게 주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기책사유가 없다. 채무자한테 이제 기책사유가 있는 거 후발적 불능 중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있다. 채무불이행 중 후발적 불능.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행거절 이렇게 새로운 유형 이행거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에서 이행불능,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아, 여기. 네? 그렇죠? 546조 보세요. 546조를 보면 이행불능과 해제 그랬어요.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될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책임 있는 사유 체크하세요. 자, 같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가 나와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을 채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이행지체에는 기책사유라는 말이 없어요. 같은 채무불이행인데도. 아, 그런데 어떻게 봐요? 통설 판례는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렇게만 일단 염두에 두세요.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있는 이행불능 390조 이렇게 그 다음에 546조 이렇게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없는 채무자한테 기책사유가 자, 없을 무자 쓸게요. 한자. 채무자한테 기책사유가 없다. 위험부담이랬어요. 위험부담. 근데 이 위험부담은 첫 번째 채무자한테 기책사유 없다. 채무자한테 자 매도인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 개를 팔았다. 근데 그 개를 팔았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쌍방 기책사유 없이 그 집을 팔았다. 그러면 쌍방 기책사유가 없다. 쌍방 기책사유가 없어요. 요게 538조 보통 말하는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주예요. 채무자. 자, 지금 불능을 하고 있어요. 돈에는 금전채무에는 불능이 없죠. 돈에는 불능이라는 게 없고 특정이라는 게 없고 하자라는 게 없고 담보책임이 없어요. 담보책임이 없어요. 즉 흠 있는 종이 좀 헌 돈을 줬다고 해서 담보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여기는 원래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대적인 건데 왜 불능에서는 채무자가 정해져 있느냐? 돈에는 불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여기 채무자는 누구를 말해? 매도인. 돈과 관련 없는 상대방에. 그러면 고용에서 돈은 누가 줘요? 사용자가 주죠. 그럼 위험부담, 문호동 무임금 원칙. 채무자는 누구예요? 피용자, 고용돼 있는 사람. 도급에서 누가 돈을 줘요? 도급인이 돈을 줘요? 수급인이 돈을 줘요? 도급인이 돈을 주죠. 채무자는 누구예요? 수급인이에요. 공사를 하다가 홍수로 인해서 다리 공사하다 떠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 채무자가. 그죠? 아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정해져 있죠. 불능이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 주는 상대방.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채권자한테 기책사유가 있는 것. 채권자 지체 538조. 여기 채무자에서 누구한테 전가된다? 채권자한테 전가가 된다. 근데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보통 대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위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에 있는 거죠. 대가가 있다는 말은. 쌍무계약. 아하,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거구나. 그러면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위험은 물건의 위험이 있고 대가 위험이 있어요. 자, 위험 부담은 뭘 말해요? 대가 위험을 말해요? 물건의 위험을 말해요? 위험 부담할 때. 물건의 위험이 아니고 대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537조 요거는 지금 대가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대가와 관련되어 있는 상대방. 그죠? 대가. 물건의 위험을 본래급부 위험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 지문을 여기서 판사하면서 수업했던 거 우리 기출 지문을 확인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걸 일단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뼈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가 위험은 반대급부 위험을 말해요. 본래급부 위험은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반대급부 위험을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했으니까 물건의 위험을 본래급부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늘 채권자가 부담을 해요. 그 물건을 원래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 취득을 하든 그 개를 사든 그 개를 증여를 받든 그 개가 없어지면 채권자가 그 물건의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위험 부담은 대가 위험을 말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 문제가 나와요. 가끔씩 이런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공부 잘 돼 있는 사람도 이걸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 지문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ABC 이론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자, 그러면 자, 179페이지에 와서 특정물 채권 그걸 일단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쉬겠어요. 거기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기본적으로 민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전혀 개념을 모른다 하면은 그 오늘 돌아가셔서 그 성립요건, 효력요건, 민총과 관련된 거 한 번쯤 이렇게 봐두세요. 그 다음에 요 분리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요 분리론. 요건 제가 이제 왜 올해 변리사 문제에도 네 문제가 나왔느냐. 이게 이제 독일법의 분리론, 이제 어려운 말로 특정물 도구마 이론이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도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이라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다. 이제 나중에만 의문만
저 사람이 거기에 확장된다고 했어. 이게 담보 책임이 이렇게 확장된다.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행이 경합된다. 아, 이게 중요하다. 1990년대부터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원시적이고 원래는 실내익 배상해야 돼요. 근데 여기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는 이행익 배상입니다. 이행익 배상. 근데 이행익 배상은 산정이 어려우면 얘 그냥 극단적으로 내가 그 인간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파토가 났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생겼어요. 뭐 동거의무 위반이라든지 등등. 이래서 이행배상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채무불이행 중 이행배상 산정해야 되는데 그 인간하고 살았을 때 내가 평생 살았을 때 어떤 이익을 누리느냐는 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파토 나기 전까지 혼인을 하기 위해서 들였던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산정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행이익인데 어떤 때는 예외적으로 실내배상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이행이익까지도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게 확장되는 거구나. 이게 이 분리론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판례도 보면 약간 변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자, 요걸 분리론이라고 그래요. 분리론. 그래서 이게 약간씩 무너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위험 부담, 대가 위험. 자, 거기 힘들어도 이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위험, 물건의 위험이 있다. 채권자가 부담한다. 쌍무계약, 편무계약 할 것 없이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가 위험은 대가가 있다는 말은 쌍무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쌍무계약. 자, 채무자 부담주의 원칙 537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왜?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자, 위험 부담은 후발적 불능을 말하는 것이다.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데 넓은 의미의 위험 부담이에요, 이건. 그래서 보통 말하는 쌍방 귀책 사유 없는 537조.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 위험. 자, 그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계약 체결과 이행 사이에 그 집이 멸실이 됐다. 지진이 나서.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를 면하죠. 그러면 대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쌍방 귀책 사유 없는 거. 근데 그 집이 불이 났다. 그 집이 불이 난 건 누가? 채권자가 잘못했다. 집을 보러 와서 담배 피다가 그 집이 불이 났다. 채권자가. 그러면은 채무자는 의무를 면하는 대신 채권자인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죠. 그게 538조예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귀책사유 있다. 538조. 자, 그러면 A에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권리자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 의무를 다했음에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될 때 그 불이익은 자, 채권자한테도 이게 뭐예요? 본래급 부여금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특정물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선관 의무를 다했다. 멸실 훼손될 때 그 불이익은 채권자한테 돌아간다. 네? 뭐예요? 자기가 선관의무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선관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까 그 개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관했는데 그 개가 갑자기 기가 축 늘어졌다. 기가 쓴 걸 좋아해서 샀는데 근데 봤더니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 했어요. 선관의무를 다 했다고 해서 입증이 되면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이걸 이렇게 고집을 할 때 그것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본래급 위험이라고 해요. 그래 한번 그건 강조를 한 것이고 쉬었다가 종류 채권 하고 일단 이제 그 서브노트를 오늘은 첫날 그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진도가 서브노트는 187페이지까지 갑니다. 187페이지까지. 서브노트를 일단 할 거예요. 하고 이제 문제를 선별해서 이제 풀고 할 거예요.